우리가 생각하고서 싶지도 않았던 그런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망망이고 매년 6.25 전쟁 발발의 날은 어디 가서 보낼까? 라고 저는 매번 대단히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월 15일 어디서 보낼까? 이렇게 제가 고민하는데 이 거제도에 계시는 서일주 의원님께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보고 이번 6월 15일 주일날에는 꼭 저희 지역구인 거제도에 가서 같이 보냅시다 라고 저한테 제의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서일주 의원님께 열렬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제가 국회에서 우리 서울주 의원님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요. 제가 일단 의원님한테 갑니다 라고 했으면 믿으셔야 되는데 박정근 목사님께서 또 서울에 올라오셔서 꼭 오늘 오셔야 된다. 또 저희 오실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꼭 갑니다. 이렇게 제가 또 다짐했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에 온 지 지금 7년 차입니다. 7년 차인데 오늘이야 처음으로 이 거제도에 왔습니다. 네. 언제부터 와보자 했는데 그렇게 자꾸 스텝이 꼬여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제가 거제도에 언제 오는가 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원님과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이 꼭 모아주세요 라고 저한테 간절히 부탁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다 이렇게 저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럼 거제도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대단히 오래 생각하다가 오늘이 6월 15일이기 때문에 6.25 전쟁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자. 제가 이렇게 제 강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 주제는 6.25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발언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좀 잘 보십시오.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인데, 자, 온 지구의 절반남을 공산주의 세력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아기 제국인 공산주의 그 제국의 끄트머리에 겨우 간신히 붙어있는 하나의 점입니다. 우리는 섬이 아니지만 이 지도를 보면 우리는 자그마한 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지도를 들여다보는 게 드는 생각은 뭐냐? 이렇게 공산주의 악마의 제국의 이 끝에 간신히 벼랑 끝에 붙어있는 것처럼 간신히 붙어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세계 10여건의 경제 강국에 들어서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고 나무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나무로 원조를 주는 이런 나라로 된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이날 과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해주셨는지 잘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국회에 미국으로부터 4세대 지도자 대표단이 왔습니다. 미국 대학들에서 앞으로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을 꿈꾸는 대학 졸업생들이 저희 국회에 찾아와서 저하고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저하고 간담회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희들은 아무리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놓은 이 민주화의 수준 산업화의 수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저희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미국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거대한 발전을 일본과 비교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은 차치하더라도 일본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지금 시민의식이나 민주화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일본은 민주화가 된 나라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본은 거의 자유민주당의 일당제 국가나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의 양당제와 같은 이런 다당제 민주국가, 또 보수와 진보 간에 서로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가며 정권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민주화가 어떻게 동북아시아에서 딱 대한민국만 가능하냐?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헌법도 다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줬고, 일본은 군대만 가지면 안 된다, 이거 평화 원칙도 다 미국이 만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또 제가 누리고 있는 우리 민주화 수준은 일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단마디로 답변했습니다. 일본에 없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 뭘까요? 바로 크리스천이지,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에도 없고 북한에도 없고 러시아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기독교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 기적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잘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지금 위성에서 우리 동북아시아를 내려다 보면요, 바로 북한과 우리 남한을 이렇게 위성에서 내려다 보면 엄연히 차이 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지어온 집에서 살고 있는 북한은 저렇게 암흑의 시대가 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어놓은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집은 이렇게 거대한 불빛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과연 누가 지어놓은 집에서 살고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집을 잘못 지었더라면 당연히 지금쯤은 뭘 했을까요? 우리 분이 재건축을 했을 겁니다. 돌고 새 집을 지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 집에서 물이 좀 새면 물 새는 걸 거치고 리모델링을 필요하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로 이 거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어놓은 이 집은 우리가 계속 집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6.25 전쟁, 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6.25 개선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걸 잘 알고 우리가 그때 있었던 일을 명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최근에 이거 안보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호국 보훈에 다니기 때문에 저는 안보 강의를 할 때마다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6.25 전쟁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많은 부분이 잘못 쓰여졌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6.25 역사를 바로 써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학교들에서 또 대학들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서 개선 첫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고 우리 국군은 갈팡질팡했으며 마치 이 나라는 주인이 없던 나라처럼 혼란 속에 빠져 있다가 미국이 도와주어서 미군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때부터 6.25 전쟁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꼽자면 6.25 전쟁에서 그래도 우리가 승기를 잡기 시작한 것은 낙동강 개선에서 다부동 전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과 북의 무력차를 한번 줘보시고요. 한국군과 북한군은 우리 군에 비해 2배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탱크입니다. 우리 군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군에는 탱크가 242개가 있었습니다. 자, 전투기는 우리한테 한 대도 없었어요. 북한군에는 전투기가 197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력차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는 거군요. 이거는 싸우기 전에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는 이런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항상 이기려면요, 전쟁 시작한 날부터 첫 한 주일이 관건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6.25 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6.25 전쟁이 일어난 첫 한 주일 동안 우리 국군은 혼란 상태에 빠지고 나라는 뒤죽박죽되고 전선은 무너지고 국군은 무질서한 후퇴만 하고 정말 모든 것이
억만진천이었을까? 아니면 6.25 전쟁이 일어난 첫날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셨는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스탈린과 김일성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는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과 스탈린은 전쟁을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 때 우리가 입수한 북한군 작전 계획입니다. 그때 스탈린과 김일성은 6.25 전쟁을 한 주일 동안에 끝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 전쟁을 끝내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전쟁은 서울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속전속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어떤 작전 계획을 개시했냐? 자, 지도에서 보십시오. 서부전선에서 북한군 주력이 6월 25일 날 탱크를 납치해서 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볼 것은 바로 중부전선 지역군입니다. 중부전선에서 내려오는 북한군 이 사단은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원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북한은 부산을 점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짰느냐? 그때 당시 스탈린과 김일성은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의 모든 주력이 서울 결사 수호, 결사 항전을 서울 수도에서 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을 한 주일에 끝내면 북한군 중부전선 주력을 서울로 보내지 말고 수원을 먼저 보내서 수원과 영인 지역을 먼저 차지하고 있다가 서울 서북부에서 북한군이 압박해서 밀고 들어가면 영인과 수도권을 장악한 북한 중부군이 반대로 북으로 한국군을 압축해서 6월 30일 전까지 한국전쟁을 끝낸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에 하나 일본에 있는 미군이 한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6월 25일 날 부산을 북한군이 상륙해서 부산을 6월 25일 날 점령한다. 이게 북한군이 스탈린과 합의한 전략입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이렇게 확신한 그런 속전 전략을 세웠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주신 것처럼 북한은 탱크를 이용해서 싸우면 전쟁을 한 주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갔을 때 스탈린이 뭐라고 말하느냐? 전쟁이라는 거는 전법이 있어야 한다. 그 전법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은 미군이 개입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데 미군이 한국에 올 꿈도 꾸지 못하게 한 주일 내에 전쟁을 끝내려면 내가 탱크를 몇백 대 주겠으니 탱크전을 벌려라. 그러면서 스탈린이 히틀러와 싸워보니까 군인이 탱크에 적응하는데 소련 군대가 석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히틀러 군대가 소독전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하고 와 밀고 들어올 때 그 앞에는 구레비안의 탱크 군단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소련군도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여만의 소련군 대다수 병사들은 평생 탱크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막 밀려오니까 지휘관들이, 장교들이 포로 저 탱크를 까부시라 라고 하는데도 병사들이 너무 떨려서 포탄을 쬐서 탱크를 향해서 갈기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군대는요 적이 공격에 오면 참호에 들어가서 참호의 무지에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탱크가 나오면 참호에 들어가서 몸을 이 땅에 내는 순간에 탱크가 땅을 울립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러면 탱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온몸이 발이 울리는 게 아니라 서 있으면 발이 흔들리겠는데 몸을 참호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온몸이 흔들리니까 공포증이 극도로 옵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하면 사람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총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 도망치는 사람들 도망치지 말아라. 탱크는 무서운 거 아니다. 가까이 왔을 때 숨었다가 수류탄으로 까도 저 탱크는 철로 만든 탱크지만 저 탱크는 터진다 라는 걸 소련군이 알 때까지는 몇 달이 걸렸느냐?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탱크와 싸우는 법을 알게 된 게 오느냐? 모스크바 교회까지 가서 11월 달 되니까
그때야 소련 분들이 석 달 동안 탱크를 보고 이 탱크라는 게 그렇게 강한 게 아니네. 사이다병에 사이다 빼고 거기다가 흰가루를 넣고 손발 박아서 불을 붙이고 숨었다가 그 사이다병을 탱크에 던져도 탱크는 터집니다. 이게 무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까지는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김일성과 스탈린은 전쟁을 한 주일 동안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탱크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것이 관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다가오면서 대한민국에는 정말 예견치 않았던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1950년 1월 미국은 원자탄 실험에 성공한 소련과 싸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HC 라인을 선포하는데, 그 HC 라인이라는 미국 방어선에 대한민국이 빠졌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 방어선에서 빼내느냐, 이거 빼내면 김일성과 스탈린이 치고 내려오는데, 미국이요, 제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공산주의를 감기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바이러스다. 그래서 미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군사적 지원을 달라. 북한과 싸우게.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스탈린과 김일성이 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군사 지원은 주질 못하고 우호 정상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탱크나 군사적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을 할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 바로 첫째, 이승만 대통령 그때 48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남한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군이 후방에서 벼랑 작전을 벌이지 못하도록 남로당 유격대에 대한 전면적인 토벌 작전을 벌려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50년 6월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남로당 유격대를 대부분 소탕합니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이승만 대통령이 씁니다. 바로 1949년 농지개혁이라는 걸 이승만 대통령이 합니다. 그때 농지개혁을 반대해서 보수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보수 출신 대통령인데 어떻게 지주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줍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앞으로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 땅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느냐. 북한이 공격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이야기합니다. 땅을 나눠주는 북한군이 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북한군이 마을을 통과할 때마다 지주의 땅은 다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선전선동을 하지만은 그때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다 농지개혁을 한 기껏해서 북한의 그러한 토지개혁 선전선동이 먹혀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김일성이 치겠느냐, 북한이 치겠느냐라고 안을 해야 했지만은 대통령은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새벽, 바로 오늘 주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그 시간, 또 주한미군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장교들도 교회에 가고 온 나라가 쉬고 있을 때 북한은 치고 내려옵니다.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전쟁 첫 한 주 동안 우리나라는 혼란과 무질서, 온 전선은 무너지고 결국은 이 나라는 주인이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6.25 전쟁의 첫 승리는 바로 6.25 개전 첫 한 주일 동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 한 주일 동안 6월 30일부터 6월 25일부터 3주일 동안에 바로 전쟁의 승기를 잡은 영웅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첫째,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공산주의 악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요, 국가 대통령, 통수권자가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이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의 성격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과 악의 싸움으로,
자유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으로 규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위대한 발견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대통령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어떤 워딩을 쓰는지 또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할 때 어떤 워딩을 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 드디어 한반도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됐고 자유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트루먼 대통령은 차마 미군의 참전을 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트루먼 대통령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 해법에서 한국전에 참전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구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더 대단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6.25 전쟁을 자유와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의 싸움이라는 걸 규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신료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국회, 제1국회 첫 개원식 날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로였던 한 국회의원에게 첫 기도문을 읽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개헌 국회 날 크리스천, 기독교 출신 의원이 나와서 개헌 기도를 한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걸 시켰어요. 왜 시켰을까요? 우리 개헌 국회 날 그 의원이 나와서 첫 개헌 국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걸 보고 거기에 참가했던 미군 장성들과 미군 외교관들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태어났다라고 미국에 보고합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자 미국의 모든 교회들은 한국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다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저 불쌍한 기독교인들을 구해주면서 트루먼 대통령과 미국의 위정자들은 전 국적으로 모든 교회들에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공산주의 그런 악마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그러한 통성 기독회를 두드면서 참전을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정말 6.25 전쟁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이 행했던 이 모든 행위들이 정말 저는 이거는 기도로만 이뤄낼 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월 25일 날 저녁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또 기막힌 신의 한 수를 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의 한 수인가 라는 걸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14일인데요. 제가 저희 지역구 당원들을 다 데리고 자, 내일은 6월 25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남한산성으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6.25 날을 기념해서 저희 당 당원들을 데리고 남한산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의원님, 6.25 날인데 왜 남한산성으로 갑니까? 6.25와 남한산성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한산성에 일단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제가 하고 남한산성에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남한산성이 어떤 것인지.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의 임시 수도였습니다. 남한산성은 그때 왕조에서 얼마나 품을 들여서 건설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 한 성의 둘레길이가 18km입니다. 남한산성의 둘레길이가 얼마냐? 12km예요. 거의 한 성에 버금가는 임시수도를 남한산성에 그때 인조가 건설하고 여기서 결사항전을 벌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45일밖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삼전대 불력이라는 그런 치욕스러운 불력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불력을 당했느냐? 그때 당시 조정에서도 전쟁 준비를 대단히 세밀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을 다 쌓고 거기서 항전하면 특히 산세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기병에 유지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가 그 높은 산세에 말을 끌고 올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남한산성을 임시수도로 정했는데 그렇게 청나라 군대가 장비를 말을 버리고 남한산성까지 뛰어 올라올 줄은 꿈에도 예견 못해서 결국은 인조가 생각했던 임시수도는 결국은 실패하고
인정이 나가서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날 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을 임시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을 임시수도로 선포하고 서울을 저기에 포기하고 탈출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대학생들한테서 이승만 대통령 가서 기억나는 곳 써내세요 하면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6.25 전쟁 때 서울을 모르고 도망친 대통령.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3.15 부정선거를 만든 독재자. 이게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때 서울을 버리고 도망친 그런 대통령일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그 북한의 스탈린과 김일성이 그 만들어 놓은 속전속결 작전 계획,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미리 그 작전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북한이 비록 붙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통해서 북한군의 전략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장에서 돌려오는 그런 야전 사령관들의 전화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은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수백 대의 탱크를 앞서서 서울로 밀려오고 있구나. 그러면 김일성과 스탈린이 노리는 목적은 뭘까? 필경 김일성과 스탈린은 서울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내가 국군을 모두 서울 교외 집결시를 가지고 여기서 필사항전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탱크 한 대도 없는 우리 국군이 6.25 개전 첫 주 서울에서 필사항전을 벌린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군을 손부딪채 김일성한테 가져다 바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정치인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볼 수 있는 저는 선지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 밤 미국 대사 무초에게 통보합니다. 우리는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미국이 뭐라고 했을까요? 대통령 각각 큰일 납니다. 수도를 옮기다니 안 됩니다. 북한과 김일성과 바로 이 수도에서 결사항전을 벌여야 합니다. 미국은 절대 대통령의 수도 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만은 그때 유일하게 스탈린과 김일성의 이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이승만은 아니다. 우리 국군의 주력을 빨리 한강 이남으로 철수시켜서 국군을 보존하고 장기적인 항전을 벌여야 우리의 항전 의지를 보아야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 미군이 오기 전에 우리가 6월 30일, 6월 28일 이 서울에서 모든 국군이 다 대멸당한다면 미국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매우 현명한 판단을 냅니다. 6월 25일 날 밤 저녁에 벌써 이승만 대통령이 신성호 국방장관과 최병도 육군참모총장에게 이제 대전으로 갈 준비를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그때부터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소급히 철수하다 보니까 많은 군사장비들을 한강 이북인 서울 수도권에 일단 둬두고 철수한 것 같은 이런 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군 앞에서 우리가 모든 군사장비를 배도 없는데 한강 이남으로 철수시킨다는 건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6월 29일 날 5일 날 벌써 천도 결심을 해서 지속 항전 의지를 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가서 도와줄 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 그 나라에 항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첫 번째로 봅니다. 만약 항전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미군이 개입해서 설사 전세를 바꾼다고 해도 미국은 안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미국이 언제 참가했는가 보셨죠? 전쟁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유럽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끝까지 싸우는 걸 보고야 참가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던 미군 철수하는 거 보셨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기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데 왜 미국 젊은이들이 가서 죽냐? 철수합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보셨잖아요. 1974년도에 미국은 베트남에다가 탱크 비행기 아무리 줘도 베트남 군대가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보고 얘들하고는 안 되겠구나 가자 라고 짐을 다 싸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대선 첫 주 동안에 미국에게 우리 국군이 살아서 끝까지 저항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서울에서 결산전 권리에서 다 죽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네. 북한군은 중부전선 부대를 서울이 아니라 수원과 영인 지역으로 내리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 25일 날 북한은 탱크를 앞서서 춘천과 홍천 지역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요,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탱크를 못 본 군대가 탱크 한 대 적응되려면 석 달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춘천으로 밀고 내려왔는데 예견치 않게 춘천에서 우리 육사단, 김정호 대령이 이끄는 육사단이 필사 저항했습니다. 탱크를 무서워하지 않고 탱크 바로 면전에서 직사포로 탱크를 그대로 갈기기 시작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서부전선에 있는 부대들은 다 주행망을 놓고 무질서하게 전선이 무너졌는데 춘천 지역에서만은 같은 국군인데 왜 결사항전을 벌려서 탱크가 내려오는 걸 막아놨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저는 그것도 역시 우리 김정호 대령의 승자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김정호 대령 자체가 승자였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많은 신자들과 목사, 장로님들이 피난 내려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대령은 그때 이거 분명 김일성이 치고 내려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 국군에서 김일성이 치고 내려온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에서 국군에다 대고 장교들을 제발 한 줄씩이라도 서울에 올려서 차출 교육을 받게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단장, 군단장들은 자기 중대장, 연대장, 대대장들을 차출 교육 안 보냈습니다. 야, 전쟁이 이러도 안 할 건데 뭘 가서 그런 교육 받느냐. 그런데 김정호 대령만은 자기 부대의 모든 장교들을 차출 교육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쫙 포를 쏴 하니까 다 거기 부대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포를 어떻게 쏘는지 다 아는 거예요. 다른 데는 포를 가지고 써도 어떻게 쏠 줄 모르는데 또 김정호 대령은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일성이 분명 치고 내려올 거니까 빨리 전쟁을 막기 위해서 참호들을 건설하고 유대 하천들을 건설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김정호 대령은 춘천 시민들과 학교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분명 치고 낼 거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돈은 없지만은 참호도 건설하고 유배하천도 건설합시다. 그래서 춘천에서만은 산에다가 다 유배하천도 건설하고 포도 올려놓고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 탱크가 내려와서 도망칠 줄 알았는데 춘천에 있는 부대만은 포로 탱크를 가지고 국군 사관들이 그때 처음 탱크 보는 사람들이지만은 사단장이 수류탄을 들고 탱크를 죽박아라 하니까 수류탄을 들고 마지막 탱크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수류탄으로 탱크를 깠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서부전선에서 들어온 북한군은 서울 수도로 입성했는데 아직 춘천에서 내려오는 북한군은 춘천을 통과하지 못해서 수원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기가 막힌 일은요, 바로 6월 29일 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한테서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빨리 가서 한국군이 싸울 의지가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야, 지금 6월 28일 날 김일성이가 서울을 차지했다는데 내 비행기가 내릴 장소는 있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작전 장교가 카카, 수원 비행장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북한군이 아직 수원 비행장에 못 왔느냐? 못 왔습니다. 지금 춘천에서 기적적으로 한국군 지금 축사단이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춘천 비행장에 가자.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에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수원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메가더 장군은 즉시 지프를 타고, 야, 전선이 있기나 있나? 수도를 김일성이 장하고 있는데 전선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보자. 그래서 온 곳이 지금 어디냐? 지금은 강남, 영등포 이 지역에 우리군이 전선을 구축한 걸 메가더 장군이 와서 보았는데, 메가더 장군이 처음 와서 보는 곳이 바로 저군입니다. 고 신동수 일병인데, 메가더 장군이 육상들은 덕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 이 일등병이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옳습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후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수도를 장악했는데 그때가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이렇게 전호에 남아있다니 깜짝 놀라요, 메가더 장군이. 그래서 야, 내가 미군 장군인데 내가 바라는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 딱 한 가지 들어주겠으니까 그 소원이 뭔지 나한테 말해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너무 가냘픈 어린애가 전우가에서 좀 가만 놔두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장군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 집회에 태워가지고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일등병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군님 저에게 총탄과 총알을 주세요. 이렇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메가더 장군은 더 볼 거 없다 돌아가자 라고 돌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트루맨 대통령에게 지금 한국군은 결사항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총탄과 총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참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의 이름을 이거 제가 붙인 건데 한강에서 만난 두 영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가더 장군도 영웅이지만 메가더 장군에게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후퇴하지 않고 여기서 전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총탄과 총알을 주세요 라고 말한 이분이 저는 더 위대한 영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들 아시죠? 자, 다음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북한은 6월 25일 날 부산을 차지하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 6월 28일 날 서울을 차지했으니까 6월 25일 날 북한이 서울 아니면 파주, 개성 이거 차지한다고 작전 계획을 쓰는데 놓은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6월 25일 날 부산을 차지한다.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작전 계획에 의하면 완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산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6월 24일 날 부산으로 무장수송선에 600명의 특전사를 태워서 부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배가 조용히 와서 지금 부산으로부터 앞에 불을 딱 끄고 밤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6월 15일 저녁에. 그래서 온 시민이 다 잤을 때, 잠에 들었을 때 배가 서서히 한국에 도착해서 600명의 특전사가 부산에 내려가지고 온 부산을 밤에 다 차지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산 라디오 방송으로 전 세계에다 내고 부산은 인민군이 차지했습니다라고 방송 보도할 준비 딱 갖췄어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그런데 이때 또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저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군함이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선을 제독이 군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군함을 좀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미국에서 다 파절로 버리려는 배를 한척 겨우 사다가 그게 이름을 백두산함라고 정하고 거기다가 함포를 올려놨어요. 함포를 올려놨는데 함포의 포탄 알이 100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를 올려놨지만은 포를 쏠 줄 아는 사람 또 그 포를 가지고 한 번도 연습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6월 25일 그 밤 저녁 북한군이 와서 지금 다 잠들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백두산 함이 둥둥둥둥둥 하면서 부산 쪽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상한 고문배가 딱 함 앞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아니 배라면 항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해야지 함 앞에 저렇게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우리 배가 가까이 접근해 갔습니다. 너네 누구노? 뭐하는 사람들이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됐겠는데 아차 들켰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함을 향해서 총폭탄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수송선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총과 폭탄이 날아오니까 우리 백두산 함이 아차 이게 적군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포를 쏴보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 포를 쏴보지 못했는데 이 함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야, 포탄 하나를 재워라. 어쨌든 그런데 쏴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까이 가 붙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일수를 배 가까이 붙자. 배 가까이 붙는데 가까이 붙으니까 북한이 무서워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포안을 재가지고 꽝 하고 한 발 쐈어요. 우리 배에서 큰 포탄이 나가는 걸 보고 북한은 잘 훈련된 해군인 줄 알고 잘 훈련된 해군인 줄 알고 북한 군함이 출수합니다. 부산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또 뭐냐? 그 함장이 이거 포도 한 번도 쏴보지 못한 이 군함을 가지고 북한 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어요. 네. 따라가서 거의 접근해서 그냥 100발이 있다 그랬죠. 100발을 그냥 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 거의 그가 우연히 한 발이 가서 꽝 맞았어요. 그래서 600명을 채웠던 북한군 무장 수송선이 바다에 깔아졌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우리 군이 정말 정신이 없었고 대통령이 결정을 잘 못해서 헌비백산했다고 가르치지만 반대로 북한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북한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북한에서는 역사상 첫 군부 수청이 일어납니다. 왜 군부 수청이 일어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은 그때 당시 북한의 수도는 서울이었어요. 남과 북이 다 수도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북한군이 밀고 들어오면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이 서울에서 필사 항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6월 25일 날 서울을 밀고 들어오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왜? 작전 계획을 하면 서울을 차지하면 전쟁이 끝난 거로 돼 있잖아요. 서울을 차지했어요. 근데 군대는 다 빠져나갔어요.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지 따라가야 되는지 그때 그 북한군 주입에서 대논쟁이 시작됩니다. 김일성은 그때 당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게 최영건인데 그 사람이 전선 사령관에 김일성보다 흉명 선배입니다. 김일성은 소련이 강제로 앉혀놨기 때문에 불만은 있지만 소련이 내세웠으니까 할 수 없이 김일성을 지금 받드는 빠는 사람이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아니 6월 28일 날 우리가 원래 세웠던 그 계획은 포위가 아니냐. 그런데 포위 안 하고 지금 한국군이 빠져나갔는데 이건 빠져나간 게 아니라 한국군이 전투 우지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 전쟁을 계속 하겠느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야 이거 스텝이 꼬였구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북한 국군을 서울에서 딱 일망 포위하려고 했는데 빠져나갔으니까 김일성은 6월 28일 날 북한군에 한강을 도와라 라고 군사명령을 떨굽니다. 그런데 이 최영건이 아니 왜 도와한단 말이냐. 그 싸움이 붙어요. 6월 28일 날. 그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이라는 자기 직권으로 그 최영건을 전선사령관직에서 배를 빼고 그 자리에 일정에서 벗어난 김책을 전선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네. 그리고 춘천을 뚫지 못하니 춘천에 있는 북한군 얕은 사령관들을 가서 옷을 벗기고 거기에 새로운 사령관들을 앉혀서 새로운 제2차 반기를 이런 싸우는 과정이 6월 28일부터 30일 동안에 한강을 넘을까 말까 가지고 3일 동안 싸운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7월 1일 날 결국은 김일성의 주장이 통과돼서 7월 1일 날 한강이 북한군이 넘습니다. 네. 이 황금의 3일 동안 우리는 아이고 왜 저 북한군이 안 올까? 왜 한강을 넘은 것 같은데 안 넘을까?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례를 가다듬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싸움이 들어갔고 우리의 이 모습을 본 미군은 드디어 항전하는 우리 의지를 보고 결심합니다. 마지막에 더 할 이야기 많지만은 저 뒤에서 자꾸 끝내라고 신호가 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은 꼭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거제도에 온 이유는요, 바로 이 기적같은 방공포로 석방,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제가 한번 오늘 보자고 찾아온 겁니다. 아마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 오늘도 제가 방금 오기 전에 가봤거든요. 거기 가서 빅토리아 호도 보고 포로 수용소 이제
강의도 듣고 해서 봤는데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돼서 1년이 지나니까 미국이 미국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951년부터 미국이 중국, 소련과 정전협정을 시작합니다. 2년 동안 해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포로 수권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전쟁이 끝날 때 양측 군이 잡은 모든 포로는 다 돌려보내기로 되어 있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합의하고 전쟁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다 끝난 거나 같아요. 그런데 이스만 대통령이 그때 만약 전쟁을 이렇게 끝낸다면 그러면 미군이 또 나가면 또 북한이 또 치면 그때 또 미군이 다시 한국에 온다는 담보가 있느냐. 그래서 미국 보고 종전협정을 하더라도 미군은 여기다 남겨놓는다는 걸 담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그 전장에 남겨놓고 전쟁을 끝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보고 일단 전쟁을 끝냅시다. 그런데 이스만 대통령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해서 주한 미군을 여기에 남겨놓겠는가 해서 정말 신의 한 수를 쓴 것이 바로 반공포로 석방이에요. 이 반공포로 석방을 이스만 대통령이 했을 때요,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이스만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지어 윈스턴 처칠과 같은 유명한 정치인도 고령의 이스만 대통령이 망령이 들어서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간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이 결국은 주한미군을 남겨두기를 결심하고 우리와 한미동맹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스만 대통령이 저런 수를 생각했을까? 라고 입을 모아서 칭찬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그러한 법은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이스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우리가 6.25 전쟁을 뒤돌아보면서 이제라도 6.25 전쟁을 미국이 와서부터 반전이 일어난 그런 전쟁이 아니라 대전 첫날부터 대통령과 국민 또 우리 군이 모두 함께 순간순간 정말 현명한 선택적 선택을 일으켜서 이긴 이런 전쟁으로 이제라도 역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